오늘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와 규제 톱파보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이시온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사실 이전에 많은 세션 통해 가지고 미국의 크립토 레귤레이션, 크립토 윅 하면서 진행됐던 많은 액트들을 저희가 시기파이 세션을 통해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들은 아직 얘기를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또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저희 거래소나 한국 기반 규제들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이야기해드리고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규제랑은 또 제가 느끼기엔 또 방향성이 사뭇 또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또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이슈 레이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법안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 일명 특근법,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나왔던 거래지원 모금 사례, 마지막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래소가 이행해야 되는 법률은 이거보다 많긴 한데요. 제가 고팍스라는 거래소의 거래지원팀 그리고 약간 사업 전략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 거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근법은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2021년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조금 웹3 쪽으로 임팩트가 줬던 것은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기관에 속해서 AML이나 이런 것들의 의무를 그리고 이제 범칙을 부과받는 그런 인식이 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굉장히 임팩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허법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바스프랑 트래블룰에 좀 더 한정지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바스프는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이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속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약간 사업들은 무조건 이 바스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런 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IU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못했다 하면은 처벌받겠습니다. 최근에는 코인리스랑 좀 크립토닷컴의 예시가 조금 있는데 코인리스는 뉴스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뉴스 플랫폼인데 최근에 약간 거래 서비스를 우회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하기 버튼을 누르면 특정 사이트로 이동해서 또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인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바스프 라이센스가 없이 거래를 하다 보니 이번에 업비트를 포함한 원화 거래소랑 코인리스 쪽으로 출금을 정지시키는 그런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바스프 라이센스가 없이 영업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 크립토닷컴도 미국 기반의 거래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은 한국에 진출을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 진출을 시도했으나 바스프 라이센스를 결국 발급받지 못해서 아직 진출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스프 라이센스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거래소가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과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사용하시게 되면 업비트는 K뱅크랑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K뱅크를 통해서만 입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ISMS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키사라고 한국인터넷증후원, 그래서 해킹이나 이런 SKT 피해가 있을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키사로부터 개인정보나 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그리고 이러한 키사 인증 등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신고 수리를 받고 라이센스가 발급되면 이제 서비스를 영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스프 라이센스는 그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흔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래소는 거래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거래업자 안에서도 좀 더 세밀한 분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화마켓, 그 5대 거래소가 있는 것도 저희는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데가 5개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원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USDT로도 USDT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여기 안에서도 나뉘어지고, 보관관리업자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커스터디 또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나눠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께 들은 바지 법률적으로는 저거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서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갑 서비스, 메타마스크처럼 지갑 서비스를 하는 것도 바스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편히 주셔도 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스프 라이센스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업비트가 이제 가장 먼저 바스프 라이센스를 수리 신고한 거래소입니다. 2021년 10월에 신고 수리를 받았고,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갱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1년에 신고 수리를 했으니까 24년에 갱신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갱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북박스 말고 4개의 거래소가 지금 KYC 위반, KYC라고 하면은 고객 확인인데 그걸 위반했거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해외에 기반으로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다, 출금이 있었다 등이 이제 금융 FIU 측에 발목을 잡히면서 아직까지도 1년이 넘게 갱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벌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전혀 제재심이 진행되고 아직 그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 바스프리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맞닥뜨리게 될 법은 트래블 룰인데요. 트래블 룰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적용된 법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동안에는 사실 적용은 안 되고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때, 그러니까 출금을 하시거나 입금을 받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안에서의 거래는 지갑 주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원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러를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거래소에 가입할 때 진행하는 KYC, 뭐 성별, 이름, 나이 등의 정보가 타 거래소로 같이 가상자산과 같이 전송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로 이제 신원 인증, 신원 고객 확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입출금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상당의 가상자산을 옮길 때만 적용이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입금, 출금을 진행할 때 가상자산의 원화 기반 가치가, 원화 환산 가치가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진행되고요. 100만 원 이하면은 트래블을 거치지 않고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면 FIU 원장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 요청할 때 그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될 의무가 또 발생합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지갑도 쓰고 거래소도 쓰고 그래서 조금 송금에 대한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케이스를 분리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끼리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일 때 트래블 룰이 발생합니다. 트래블 룰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되는데 지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갑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KYC도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거래소에서 무조건 개인 지갑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 등록을 해야 되고 그때 또 개인 인증 본인 인증을 거치고 지갑 등록가 가능해서 이때도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할 때는 애초에 이 지갑 자체가 KYC가 된 지갑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트래블을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와 같이 조금 깐깐하게 보는 곳의 경우 큰 금액을 너무 자주 들어온다거나 했을 경우 입금이 인정이 안 되고요. 대신에 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그 소명이 받아들여져야 이제 거래소에 돈이 입금이 되는 그런 약간 기술적 좀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갑 간의 거래는 사실 트래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정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정이 됐고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 자산 보호 측면인데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고객의 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실명계좌 인증의 약간 연장선, 특근법에 말했던 실명계좌 인증의 연장선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거래소마다 1대1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국민은행. 원래는 농협이었는데요. 올해 바뀌었고, 커이너는 카카오, 호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를 이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제휴은행을 무조건 가입해서 그 여기를 통해서만 입금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치금 이용료, 이제 이자를 주진 않았는데, 이젠 이자를 무조건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빗썸이 2.2%로 가장 높고요. 어떻게 보면 은행 이자보다 웬만한 은행 자율이체금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많은 부분을 넣었고요. 최근에는 좀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서 코빗도 1.9%, 코이너는 1.77%로 낮춘 것을 확인됩니다. 원래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딱 시행되면서 거래소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업비트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빗썸이 한 2%였고, 업비트가 2.1로 올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빗썸이 또 2.2로 올려버리는, 이것도 거래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0.1%의 이율도 지금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 순간이 약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가상자산을 각각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USDT 마켓 또는 BTC 마켓을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또 BTC, USDT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자 자산이 생기게 되고 또한 추금을 진행할 경우 추금 수수료를 목록으로 그 각 자산의 일정 부분을 또 수수료를 뗍니다. 이렇게 모아지는 사업자 가상자산도 따로 분리 보관해야 되고 그것을 지급 준비율, 준비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거 가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100% 이상 보유해야 되고 해킹 및 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 보험이 가입하거나 그거에 대한 그걸 못할 경우 준비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현재는 고팍스만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는 준비금만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고 그 다음 축으로는 중요한 것이 결국 불공정 거래 및 규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에나 이 법이 제정이 됐던 것도 참 신기한데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불공정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겁니다. 불공정 행위에는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어떤 자산을 상장시키겠다, 거래 지원을 종료시키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이제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되고, 또한 가상자산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어떤 재단이 가상자산 시세를 고정시키는 행위를 있어서 참 애를 먹였는데요. 그 뒤에 거래를 하면서 그 사설 프라이빗 채팅방을 만들고 그 채팅방에서는 재단이 뭐 15,000원에 바이백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15,000원 이하면 무조건 사라. 이런 걸 조정을 했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번에 지난 9월에 거래 지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 또는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차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단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의 하드 포크나 업데이트가 일어날 경우 아니면은 해킹이 발생했을 때 해킹 자금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또는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입출금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 만약 정당한 사유라도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상거래라고 하면 뭐 가장매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행위, 아니면 통정 매매, 뒤에서 매매를 가격이나 이런 걸 짜고 치고 하는 행위, 또한 API를 통해서 높은 가격으로 올려버린 다음에 나중에 매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감시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그 이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또 TF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 세부 항목을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상거래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그거랑 함께 같이 나온 것들이 이제 거래지원 모범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거래지원 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면서 일하고 있는 법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거래지원 심사, 그래서 일종의 상장을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소, 이제 5대 원화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보호법, 뭐 법으로 돼 있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데, 이는 모범 사례라고 자율규제로 나와 있습니다. 작사 홈페이지에서도 자율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저희는
안 지키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험 사례 내용에서는 거래 지원할 때 판단해야 될 양적 또는 질적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다. 뭐 하나가 충족이 안 됐다고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걸 좀 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을 때도 해당 사유가 해소가 안 될 경우 거래 지원 종료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용자 보호법이랑 함께 7월 19일 날 제정이 됐지만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서나 주요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지, 트위터나 텔레그램 통해서도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토큰의 유틸리티가 존재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코인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뭐 이더리움처럼 수수료에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송금에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보고 있고, 컨트랙트 내 이벤트 함수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라고 하면은 이 코인이 발행될 때 이 코인을 조작할 수 있는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혹시 지금 코인마켓캡 화면도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최근에 해킹을 하였던 UX 링크인데, 여기 보시면 발행량이 10억 UX 링크입니다. 원래는 10억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 함수와 접근 통제권이 털리는 바람에 10조 개가 발행됐습니다. 해킹범들에 의해서 10조 개가 발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게 저희가 뭐 컨트랙트 함수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재단과 소통하고, 뭐 그렇다고 뭐 토큰 없앨 수 없지만 저희가 계속 이런 걸 보고 있고 이런 함수들이 호출됐는지 안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성이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상장이 안 되고요. 자금 세탁 관련해 이슈가 있는지도 거래 지원 상장 전에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원래는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지난 6월에 개정이 됐고 그 개정이 된 또 뒷배경 제가 아는 좀 재밌는 스토리들을 또 갖고 와봤습니다. 시원님 혹시 지금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네. 그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거 해킹당한 사례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상장 심사 중이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었나요? 네, 저희는 그 타 거래소는 이미 상장이 됐고 사실 저희는 상장된 지 4일 만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네, 아,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과 소통도 하고 있고 보시면 어, 아, 여기서는 컨택트를 찾기가 조금 힘든데 너무 워낙 많아서요. 왜냐면 한번 털리고 유니스왑 같은 덱스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유니스왑에서는 거의 0원이었거든요. 저희 거래소는 어, 200원인데 그래서 어, 10조 개가 발행이 돼서 이것도 해킹범들이 임의적으로 발행한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함수 호출 또는 이제 재단과 가서 이 함수들이 제대로 설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뭐 키 관리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등 보안 특이사항을 보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사실 모음사를 적용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타 거래소가 조금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쳐서, 금감원에 의해서 조금 개정이 많이 됐고요. 그 중에 가장 하나가 어베일 사건입니다. 어베일은 시혜조정 사건 1호로 등록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19일이었는데요. 바로 5일 후 23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딱 신규 거래 지원 건이었는데요. 새로 상장하기 전에 이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일드 파메이라는 사람이 수익을 더 줄 수 있다, 이자를 주겠다라는 목록으로 어베일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모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량을 빗썸 거래 지원 시작 이후 입금을 했고 김치 프리미엄이 700%까지 붙기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냥 김치 프레임 많이 꼈구나. 그 상장빔이 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트위터에 한국 사랑해요라고 게재하고 이제 약간 채탁했다, 우리 속였다라는 걸 또 게재해버리는 바람에 좀 더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상장빔 시세 조정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이번에 6월 달에 내용이 더 추가됐고요. 사실 어바일도 그냥 약간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갔었는데 코인원이 약간 막타를 쳤다고 저는 실무단에서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코인도 신규 거래 지원 건이었습니다. 12월 9일 날 거래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약간 좀 더 코인 생태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생태계 안에서 뭐 열심히 활동을 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뭐 테스트넷 베타 서비스에 열심히 참가하면은 이제 그거에 참가 보상으로 코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브먼트도 그랬고
그래서 클레임을 받아서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클레임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됐고 입금 물량이 부족해서 업비트와 빗썸은 그 다음날 10시로 미뤘는데 코인원은 그대로 상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은 물량만 들어왔고 또 단 2,800개의 코인만 들어왔고 그 거래 지원 시작했던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단돈 61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작은 매물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매매가 진행되다 보니 시작 시가는 218만 원, 218원이었지만 최고가가 99만 원까지 찍히는 바람에 1억 원의 피해를 본 사람이 발생하면서 이제 금감원이 더 많이 푸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거래소의 입금 물량을 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 지원을 했던 것들 중에 업비트도 빗썸도 거래 시간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모범 사례에 의해서 이제 입금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늦어졌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로 밈코인도 정의가 됐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 금감원이 보던 밈코인 기준도 좀 애매했던 게 얼마나 이 재단 그 커뮤니티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누적 트랜잭션이 몇 건인가를 바탕으로 또 거래 지원 가능한 민코인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딩 가이드라인입니다. 랜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현물 기반 서비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물을 기반으로 선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랜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자와 기간을 정한 다음에 이자, 기간, 그리고 가상자산을 정한 다음에 거래소로부터 그 가상자산을 대여받습니다. 대여받으면 만약 앞으로 하락할 것 같다 하면 지금 바로 팔고요. 팔고 하락하면은 더 싸게 사서 가상자산을 갚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빗썸이 시작한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잘 하다가 최근에 빗썸이 원화 담보로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랜딩 플러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일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가 불려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당국 제재로 랜딩 가이드라인이란 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그 랜딩 플러스 상품에서는 원화담보로 4배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2배로 줄였고, 네, 2배로 줄이고도 회초리를 맞아서 지금은 85%로 밖에 못 빌리고 있습니다. 이 비율뿐만 아니라 거래가 가능한 상품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 22건 또는 3개의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빌릴 수 있도록 또 제한이 뒀고, 거래소 고유 재산만 활용 가능합니다. 이것이 약간 특이했던 게 업비트도 코인 빌리기 한 서비스로 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신에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합니다. 대신에 빗썸은 블록 투 리얼이라는 제3 서드 파티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빗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이번에 작용이 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졌어요. 사실 제가 준비했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가 이제 이런 법을 바탕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뭔가 미국은 클래리티 액처럼 뭔가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수 있게 뭔가 장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이런 거 안 되고 저런 거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금이 얼마 안 되면 못하고, 뭐 밈코인도 어떤 기준이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방향이 다르다라고 느껴져서 한번, 사실 저도 한국계 규제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토픽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디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지로 올라오면서 투자 기회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테더사가 백커로 있는 송금용 레이어 1 체인인 뭐 플라즈마라는 체인이 있는데, 그것도 USDT 예치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프리세일로 그 토큰을 미리 산다던가 같은 활동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늘어나고 있을 때도 해외 서비스일 때에도 이제 KYC를 해야 됩니다. KYC를 해야 되고,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출금할 때 경고를 띄웁니다. 업비트처럼 한국 서비스 이용할 거면 같은 KYC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점점 투자 기회는 늘어나는데, 결국엔 또 저희는 항상 규제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 이러한 규제들을 알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월나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어떻게 갈까 좀 궁금한데, 계속 저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금감원에 제의하면 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다 반대가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나 스테이블 코인 어디로 갈까? 이전에 KBW에서 그 보험
보험 그 회장님이셨나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중국보다 한국의 원화가 좀 더 자율성이 있으니 앞으로 중국보다는 한국 스테이블 코인이 더 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들으면서 한국도 참 유통하거나 이런 자율성 많이 싫어하지 않나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국내에서만 거래 가능하고 뭐 해외에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주제를 갖고 왔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